네. 부동산 전문가. 아님. 아님. 네. 네. 한평의 제왕. 신수연 도시데이터 연구소장이 돌아와 있습니다. 아, 그 멋있다. 한 평이면 충분하다. 갈수록 직감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대공에서 제왕. 총독에서 제왕까지 지금. 그럼 이제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이제 네. 한 평이면 충분하지. 네. 참칭하면은 이제 카운트 신께서 카운트 신 페이스께서 네. 오셨습니다. 아, 지금 분석 데스크에 프린스 신 나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 신수현입니다. 그러합니다. 네. 핫한 소재를 가지고 최대한 콜드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난번에 다 못 다루신 얘기까지 합쳐서 하는 네,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얘기 때. 항상 그 뭐 선거 얘기할 때도 그렇고 네. 여론조사 할 때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항상 뜨거워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왕자의 품격.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원고를 그러니까 정말 많이 붙이고 오래 썼어요. 오래 썼고 이게 사안 자체가 어렵고 깊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한창 논쟁이 진행 중인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저도 살짝 집중 이러면은 자꾸 이야기가 이제 막 지역적으로 가거나 뭐 이상한 데로 가거나 이제 이러는 복잡한 문제라서 뭐 일단 그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기대하지도 않았고. 네. 사실 뭐 제 전공이 지역 및 도시계획인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공간계획에 더 가깝고 공간계획에서 부동산은 뺄 수 없는 요소고 맞다, 그래서- 젊었을 때 건설사에 있었어요. 네. 밝혀지는 과거. 건설사에 있었고 하지만 한국엔 없었습니다. 사우디에 있었고 네. 뭐 이제 부동산은 이제 그 큰 틀에서 이제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사실 뭐 부동산 투자 이야기는 각자의 이제 자산 상황과 자금 조달 능력이 다르고 생애 주기가 다르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쉬운가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좀 과열돼 있고요, 늘. 네. 그리고 항상 그 가득 찬 정념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이제 용산공원 입지 논란이 이제 최근에 드러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가요. 예. 네. 방향이 조금 안 맞았어요. 마이크가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길을 당기세요, 본인 네. 쪽. 이리 오라. 마이크가 어찌 네. 무엄하게 이리 가만히 오너라.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새로 공급되는 주택들 서울에 이제 뭐 용산에 넣자, 탄천에 넣자, 또 어디 넣자 얘기 있었죠? 대법원 네, 하고 이제 국회의사당을 그리고 서리풀. 네. 서리풀도 있고 국회의사당을 이제 세종으로 가니까 그걸 이제 주택으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공급이 그렇게 중요하면 지금 나오는 후보들 다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서울 안에 공급을 더 하는 거면은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말하는 건 그 중에 어디도 허용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용산이 안 돼서 탄천을 얘기했으면 탄천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긴 강남인데 거기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여의도는 어떻게 하며 서초 웃기고 있네. 님비죠. 안 될 실제로- 거예요. 실제로 심시티류 게임하다가 주거지 모자라면 일단 눈까지 짚고 열심히 짓거든요. 아무데나. 그래서 그냥 그게 가장 절대적인 우선순위면 더 하면 돼요. 더 하면 되는데 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단 짓는 게 맞냐 단계를 통과하면은 어떤 유형의 주택을 어디에다가 얼마나 짓고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는 게 맞냐라는 논의가 이어져야 정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물려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야기 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시간성에 대한 이야기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성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정책평가 얘기랑도 관련이 돼 있는데, 뭐 일단 얘기가 나와 있는 데가 용산이 제일 먼저 나왔고, 네. 강남구의 탄천 물재생센터를 치우고 거기다가 주택을 짓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대법원을 어차피 없어질 거니 그걸 아니 대검찰청이죠. 그 법조블록을 이제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거기를 새로 하자. 영등포구에 이제 국회의사당을 이제 뭐 주변 부지랑 같이 해서 그걸 이제 주택으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 뒤에 나온 세 개는 기존 세입자랑 시설을 우선 치워야 돼요. 비어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용산구 어린이정원은 세입자는 안 치워도 되는데 사실 그 어린이정원 얘기를 할 때 이제 용산공원이라고 혼용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정확히 이름은 일단 붙여져 있는 건 어린이정원인데 어린이 정원. 네. 네. 여기는 공원이 아니라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가 그 토양환경보전법상 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은 이게 그
환경평가에서 1단계인가를 받아야 돼요. 1단계인가 1급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심의 통과를 못 해가지고 공원이라는 이름을 못 썼던 걸로 기억을 뭐야 하는데. 그럼 공원조차 아니잖아. 네. 근데 정원도 딱히 심의를 통과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헐. 네. 그래서 나중에 네. 정원을 다 뭐 위험성을 제거하고 조성을 다 해서 그 다음에 공원을 하겠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그 1단계인가 1급인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주택이나 공원은 그 단계의 환경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당시에 못 맞췄기 때문에 지금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건데. 저희 아버지가 이 용산공원 조성되기를 어찌나 기대하셨는지 이것만 조성되면 우리 집 크게 오른다. 그때 판다. 였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셨죠. 아 그때 일찍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후보지로 호명되고 있는 공간들이 기존의 시설과 사람이 같이 있냐, 시설만 있냐 정도의 차이고 어느 부지를 선택하든 간에 둘 다 뭘 치우거나 정리하는데 최소 3년, 짓는데 3년인데 물론 더 압축하면 뭐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뭔가를 치워야 된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압축해도 4, 5년은 걸릴 텐데. 네. 그 두 단계가 항상 연속되는 건 아니에요. 치우고 안 지울 수도 있거든요. 치우고 한참 있다 지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 두 개의 과정은 이제 평가돼야 되는 것들이 별개니까. 저희 집 근처에 조그만 부지가 하나가 있는데 원래는 뭐 빌딩 하나 지으려고 했었나 봐요. 12년째 아무것도 안 지어지고 있어요. 네, 잘 치워졌는데. 시작할 때 그 경제 상황과 치우기 시작할 때 경제 상황과 새로 지어야 될 때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죠. 중간에 PF사들이 다 꼬꾸라지기도 하고. 정권이 달라지기도 하고. 네. 아까 이제 PD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사실 그냥 청년을 명분으로 뭘 치워달라라는 민원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항상 정책 얘기, 특히 부동산 정책 얘기하시는 분들이 시간성을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몇 개만, 그러니까 얼마만 있고, 그러니까 몇 개를 넣겠다만 있고 언제까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은 저는 사실 딱히 가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남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비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이런 큰 숫자, 이런 큰 부지, 이런 큰 규모 얘기는 정권 초기, 모든 정권의 초기 때마다 다 나왔다. 언제는 어딨어. 게다가 그 사업의 규모상 언제를 설정할 수조차 없다. 그럼 무인 거예요. 무. 그러니까 일관된 정치적 계획과 그랜드 플랜이 있으면은 언제는 러프하게는 항상 잡아놓죠. 러프하게는 잡아놓는데 그게 지금 뭐 엄청 복잡한 산업단지 컴플렉스를 집어넣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택을 집어넣겠다는 건데 언제가 가늠이 안 되면은 이거는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상 지금은 공수표와 다를 바 없는 걸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거를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건데. 아 그래요? 네. 정책 평가는 항상 어려운 문제예요. 항상 어려운 문제고 꼭 이게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 앞으로 그 대본에서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약속했던 것 같은데. 근데 다른 건 쉬운 문제냐? 네. 여기서 말한 정책 평가는 관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보통은 관에서 하는 거를 얘기하지만 뭐 관에서 이제 자체 피드백하는 걸 얘기하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책 평가할 때 정책의 결과물을 이제 아웃풋하고 아웃컴으로 보통 나누는데. 개념 설명 시간이다. 네. 그래요? 아웃풋하고 아웃컴 어떻게 달라요? 아웃풋은 정책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로 봐야 돼요. 산출물. 그러니까 집을 10개 짓겠다는 정책의 아웃풋은 10개의 신축주택이에요. 10개 짓겠다고 하면 10개 나오는 게 아웃풋. 사람이 아웃컴은? 들어가 살지 않아도 아웃풋은 나왔다고 본다. 아웃컴은? 이 정책에서는 집을 10개 짓는 게 목표다 하고 하면은 이제 10개 지어지면 그게 목표가 달성이 된 거죠. 근데 아웃컴은 신축주택 10개라는 지표가 달성된 이후에 측정할 수 있는 산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안정이죠. 주거 안정이 됐느냐는 집을 몇 개 지었느냐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네. 인풋을 했으니 아웃풋은 있는데 네. 그 다음 아웃컴은 뭐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 주거 안정을 뭘로 측정할 거냐 이것도 완전 다른 문제고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고 뭐 여기에 이제 임팩트를 더해서 좀 더 긴 관점에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아무튼 아웃풋을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는 항상 있죠. 근데 아웃컴은 아웃풋이 나온 다음에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죠. 제 입장은
시작도 안 하는 시점에서 무슨 평가를 하냐. 그렇군요.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도 얘기 안 하고 살짝 지나갔는데 신소 소장이 뭐 자기 소설에서 자주 하는 얘기는 그렇거든요. 가급적 임대주택은 많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그건 원칙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부작용이 걱정스러우면 부작용이 없어질 만큼 물을 더 타든지 저도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치의 건전함을 위해서도 좋고 민주당이 자꾸 두려워하는 그것 그대로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어진 뒤에나 한참 뒤에나 지어지는데도 와장창 세월이 걸리고 지어진 뒤에 한참 더 있어서 봐야 우리가 미래에서 볼 때는 한 20년 전에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아웃컴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불타는 것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대로 두고 이게 앞으로 어떤 시간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로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지금 보석데스크에서 애도 안 낳고 애기 신발 사겠다는 것이냐. 그런 변태들이 있죠. 애기 신발 예쁘잖아요. 그럼 무슨 고백하자마자 다음날 애기 신발을 보러 가는 사람은 그날 체이거든요. 그쵸. 그 사람은 보통 차이죠. 그렇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애기 신발은 귀엽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전망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이렇게 집행되면은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가늠은 할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하지만 그게 항상 꼭 그렇게만 돌아가는 건 아니고 특히나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되게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항상 그 예상을 빗나가거나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과정에 집중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로 국한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우선은 공급은 해야 하죠. 해야 하는데 다수가 원한다고 하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질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다수가 원하면 해야 되냐? 라는 질문도 있는데 어려운 질문이죠. 네. 아니라고 답하면은 여기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로 가는 거죠. 다수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다고 하면 그걸 보통 대의제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제 그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결 시스템에 대한 부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원론적인 이야기로 서울하고 그러니까 수도권의 주거비 부담은 너무 강하고 그래서 공급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공급은 중요한데 이제 무엇을 어디에 어떤 가격과 어떤 형태로 누구한테 배분할 것인가를 같이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주택 공급은 기존 공간을 철거하고 재개발을 수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언제나. 네. 대개의 경우 그래요. 그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완전 공지에 그 주택을 넣지 않는 한. 공지는 없으니까요. 네. 공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논쟁의 중심에 들어오는 게 이제 지금은 공지로 취급받는 뭐 이제 용산 어린이 정원이나 네. 탄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 공급 과정에서 이제 어떤 주택이 사라지고 누가 떠나는지를 봐야 되고 공급하고 축출이 서로 반대되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고 같은 사업에 이제 앞과 뒤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전체 주택 수는 늘어나더라도 기존의 저렴한 주택은 줄어들고 원래 살던 주민은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물론 사업의 형태랑 구조에 따라서 편차가 되게 커요. 근데 기본적으로 재정 착률이라는 게 그 통계로 측정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있어요.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고. 지금은 재정 착률 얘기입니까? 네.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의 자가거주 비율은 되게 높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근이나 혹은 그 아파트를 살만한 사람들이 사서 들어와서 이걸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끝났을 때 이제 뭐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사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 그냥 기존의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로 다시 리턴하는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더 싼 데로 네. 가고. 저는 이제 서울에 이제 구시가지. 서울은 시내라는 말 잘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시내가 있잖아요. 종로 1, 2, 3, 4, 5가 을지로 이쪽에 옛날 동네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정말 80년 전, 70년 전의 그림 같은 걸 그대로 담고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거기들이 종로 르메이에르 같은 큰 오피스텔이 됐겠죠. 그 중에 무언가가. 그럼 거기에 그 초가집 같은 데 살던 사람들이 몇이나 버텼을까? 못 버티죠. 아니라는 건 수도권에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밀려나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시간성 얘기를 아까 드리겠다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네. 왜 시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건물이 없어지고 나서 새 건물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급을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지금 있는 주택의 재고는 줄어들어요.
일시적으로 네. 줄어들죠. 그리고 그 일시적인 게 최소 3년에서 일시적인 게 최소 네. 일시치고는 3년. 길죠. 아주 빨라도 네. 3년, 그리고 길면 5년, 10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둔촌 주공 아파트에서 그 불지옥을 구경한 적이 있죠. 그거를 공급을 빨리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그 부동산 그러니까 전월세 문제는 더 빨리 문제가 될 거라서 이 속도에 대한 고민은 누군가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 밀려나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밀려나 있는 시간이 짧지도 않고 네.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어디에 뭐 무의 공간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재건축 이주 대책이 그러니까 규정상 다 있죠. 법률적으로 있는데 네. 그게 과연 그러니까 충분할까? 그리고 지금 사회의 안정성을 감당할 만큼의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저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울에서 공급 속도전을 하겠다는 얘기는 최소한 3, 4년 동안 집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랑 똑같고. 아 그렇군요. 늘어나기 전에 한동안 줄어들어 있고 그분들 중 상당수는 전월세 시장에 풀리게 되고 그래서 시간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네요. 왜냐면은 이거 논의하는 거 본 적 너무- 없습니다. 너무 기니까. 한 번도 없네요. 그러니까 다 물론 공급해야 되는 얘기만 하고. 제도적으로는 있어요. 제도적으로는 네. 대책이 있지만 근데 그걸로 충분하냐라고 누군가는 물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세입자나 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쫓겨난다 이런 대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생활권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출퇴근이 길어지고 그렇죠. 거주 불안정이 발생하면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죠. 네. 왜냐하면 뭐라고 했더라. 제가 육군 훈련소에서 본 가장 충격적인 말이 여러분이 인생의 5% 단 5%만 군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울었어요. 미친 5%나? 2년이면 짧은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을 95%로 깎아 먹었어. 이 나쁜 자식들. 막 다르게 다가오긴 하네요. 3년은 그런 의미, 5년은 그런 의미겠죠. 100세 시대의 5%. 네. 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이제 구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발에 의해서 발생한 그러니까 또 이런 문제도 있죠. 개발에 의해서 발생한 유무형의 이익을 누구한테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것도 개발 이전에 물어야 되는 질문이고 뭐 저는 그러니까 용도 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뭐 정비구역 지정 이거 다 공공 권한이고 공공의 투자로 발생한 그 팩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 생겨나는 주택들이 공공하고 지역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환원돼야 되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을 더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고. 네. 채산성이 안 나와 그래서 채산성이 안 나와서 사업을 못하면은 공공이 더 투자를 하고 지분을 더 적극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정부하고 정치인들이 이제 지분 보유자라는 직접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집주인들이나 땅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땅 주인뿐만 아니라 간접 잠재 이해 당사자들을 더 많이 대변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그걸 안 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거든요. 네. 그 경제지에서 부동산 정책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혹은 지역구에서 만나는 아파트에 잘 살고 있는 자가 소유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거, 그거만 귀에 들어서 맨날 겁먹고 있냐. 실제로는 그 말을 하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서울에 살아 내 주제에 이렇게 생각하고 반 포기해버린 시민들, 이 시민들을 지금 민주당이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번 세대정책 후퇴를 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방향성이 맞다면 장기적인 정책, 특히나 이런 큰 주택을 집어넣는 정책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원하는 대로, 건설 PF가 원하는 대로, 경제지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다면 임대주택 안 들어갈 거거든요. 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는 조금 돌아가면 바로 용산이잖아요. 조금만 걸어가면 용산입니다. 용산엔 구시가지가 엄청 많죠. 옛날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산골에 마을버스 없으면 출퇴근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는 몇만 명이 살고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 애를 키웠어. 그 애가 멀리 안 가고 용산에 저기 임대주택 간대.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좋죠. 예. 용산 아니라 서울 생활권 유지할 수 어디서든. 네. 그냥 뭐 빌라에 살았고 작은 주택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우리 다 큰 애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대. 그 못 나쁜 일이에요. 그걸 안 할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정치권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되게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쉽지 않겠지. 네. 좀 나더러 쉽지. 또 디폴트 발언을. 네.
난 약간 쉬워 그- 죽겠어요. 됐어요? 루프 스테이션처럼 스테이션 누르면 나와야 되는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사실 이따가 또 드릴 건데 아무튼 그 전에 이제 표를 하나 좀 보실 건데 지난번 방송 다음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당장 그날 갤럽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조사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네. 요거 재밌다고 이게 신선수 시장이 재밌다고 보여주는 것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뭔지 모르겠죠. 둘 중에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 이해하면 재밌거든. 네. 저는 그래서 신수연 소장님의 트위터를 주의 깊게 읽고 나서 재미를 느꼈어요. 이 예. 표에서 나는 예. 성공했어. 부럽지. 이해 안 되면 말 그대로 숫자는 숫자요, 글씨는 글씨야. 예습해야 돼. 좀 더 능욕을 해드릴까요? 아까 5%라고 했잖아요. 네. 2년이 5%라고 해서 갸우뚱해서 계산해봤더니 2년이 5%려면은 인생이 40년이어야 돼요. 아, 조선시대 기준으로. 그럼 3%인가? 2%인가? 그것도 많어. 여튼. 네. 아무튼 저는 내 표가 재밌었는데 아무튼 네. 전 나중에 해설을 듣고 나니까 재밌어졌었어요. 네. 이 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어떤 상태가 되면 안정화됐다고 느낄 것 같냐라는 즉 질문을 안정화의 정의를 묻는 거죠. 했고,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보기가 3개가 있는데 서울 아파트 전반적 하락, 집값이 급등락하지 않을 때 장기 임차 거주 가능. 세 가지가 다 다른 의미네요. 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의 조정, 변동성 제어, 임차인의 점유 안정성 개선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목표냐? 그죠. 아, 그러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언론을 바라볼 때 가장 답답한 지점 중에 하나죠. 부동산 정책이 실패래. 근데 저 표에 보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3가지 입장이 있고 이 입장이 다 비등비등해요. 비등비등해. 근데 그 중에 2가지 입장들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라 네. 한쪽이 이기면 나머지는 죽을 수 있어요. 아파트 전반적 하락과 장기 임차 거주 가능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하면 그 중에 누구 편을 들어서 실패한 건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 거시경제에 네. 그 환율하고 환율하고 금리하고 유동성에 대한 트릴레마라는 그 트릴레마 다이어그램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게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3개는 동시에 달성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불가능한가라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트럼프 3선 당선 네. 1번, 2번 오카시오 코르테즈 부통령 당선. 이 둘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오카시오 코르테즈한테 달렸죠. 그렇죠. 공화당에 입당하면 그런 매우 드문 일이 아니면 그럼 그냥 트럼프가 이기는 거야. 그건 칸터적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행보를 당선되는 게 한다면.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면 영웅 유닛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세 문제는 사실 저는 상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각 연결은 돼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완벽하게 카운터 팩터로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양립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성립되긴 되게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주 좁은 길이 있군요. 그리고 세 번째 저 점유 안정성 개선에 대한 내용은 항상 앞 2개의 하위 정책으로 취급받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리면은 임대료도 안정될 거야. 될 수도 있고 집값이 안정되면은 전월세도 안정될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되게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는 이해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2번째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게 서울 자가 점유율이 45%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네. 이게 서울의 구성이에요? 네. 자가 점유 기준이 지금 파란 걸 보시는 게 먼저 맞겠습니다. 가구 기준으로는 44.11%의 집들이 자가에 살고 있고 25%가 전세에 26%가 월세에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자가 점유율이 전국 기준은 58%, 60%를 저 맨 끝에 왔다 공짜는 누구임? 아, 대통령임? 자연인. 자연인일 수도 네. 있고 밤섬? 뭐 친족 관계에서 이제 그냥 빌려주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자가 전세 월세가 이게 대충 퉁치면 비등비등해요. 네. 네. 근데 이게 전국 기준은 60% 정도 되거든요. 58에서 60 정도 되는데 네. 많이 올라가네요. 이게 서울의 자가 점유율이 40%대를 보이는 건 되게 오랫동안 유지된 트렌드예요. 그래서 인천은 되게 꽤 높은 편이고 60 정도 되고 경기도는 55 정도 되는데 이 수치를 아주 많이 인용하고 이게 그 법정 통계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정책들이나 담론에 기반이 되는데 이거는 가구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구수 대비로 보면 계산이 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 1인 가구의 임차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80% 이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가구 기준 자가 점유율은 인구 기준으로 볼 때 44%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구 원수 그러니까 자가에 살고 있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숫자가 달라져요. 부부 뭐 자녀랑 같이 사는 가족. 네, 그 자녀가 꼭 아이도 아닐 거고. 그렇죠. 요새는. 그래서 서울의 가구 기준 자가 점유율은 44%지만 서울 시민 중에 몇 명이 자가 점유 주택에 살고 있는가로 질문을 바꿔보면 54%로 올라가요.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 10%의 차이가 단순히 숫자의 차이 이상의 무게가 있는 게 어느 쪽이 다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종의 통계적 착시가 있어서 그래요. 가구 수로 보면 전월세 가구가 다수인데 네. 사람 쪽수로 보면 자가에 사는 쪽이 다수다. 그죠. 아까 전월세 비등비등해요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근데 거죠. 누가 비등비등은 이기는지도 하죠. 중요해요. 비등비등은 예. 한데 어느 쪽이 다수냐라는 질문에 과반이냐 아니냐. 그렇죠. 왜냐면은 정치랑 이어져 있으니까. 아니 신선수장 코너에 거의 이 어려운 얘기를 100씩 들어놓고 거의 유일한 교훈이잖아요. 네. 부동산 싸움이다. 그죠. 선거는. 근데 부동산 싸움을 했더니 표를 들고 있는 사람 쪽수로 세보니까 자가에 사는 사람이 더 많네?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 비자가에 살고 있다라는 명제랑 서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가주택에서 살고 있다라는 명제는 동시에 참이에요. 네. 그렇네요. 네. 이 말을 보시고 다시 아까 그 갤럽표로 돌아가 보면은 지역별로 성별로 뭐 정치 성향별로 다 흩어져 있어요. 숫자가 엄청 고르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답변이 다 얼추 비슷해요. 다 분산돼 네. 있어요. 다 분산돼 있어서 최소한 이것들 중에 2개 이상을 확보하지 않는 한 다수가 될 수 없고. 그러네요. 진짜 남녀 나이를 가리지 않고. 그러네요. 3분할 돼 있으니까 이 셋 중에 둘을 취해야 돼요. 이기고 싶으면. 30대 24대 33이야. 네. 와.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의 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게 지역별로 어떻게 흩어져 있고 서울과 수도권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봐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주택 시장이 안정됐다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누구한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구나라는 얘기가 최소한은 설계가 가능할 거다. 근데 그 두 개를 아까 두 가지 표를 같이 보는 게 진짜 의미가 있네요. 그 1인 가구는 대체로 이제 20, 30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표에 보시면은 20, 30대도 다 숫자가 비등비등해요. 장기 임차 거주 가능이 더 높지 않아요. 보면은. 그러네요. 네. 같아요. 30대의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연령대별로 더 젊은 사람이 장기 임차에 대한 선호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이제 18에서 29세는 오히려 서울 아파트 전반적 하락이 더 높네요. 저기 별로 눈에 띄지도 않게 밑줄 쳐놓은 숫자가 있거든요. 네. 저기 보시면 50대가 장기 임차 거주가 가능한 걸 가장 선호해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게 누군지 저는 이제 좀 알 것 같거든요. 음. 정은정이죠. 그렇죠. 더 이상 내 이사가기 곁에, 싫은. 네. 예. 내 곁에 42%. 네. 그게 이제 내가 집이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더 시끄러운 뉴스를 듣고 싶지 않아라는 답변으로 장기 임차가 좋아졌으면 좋겠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나는 내 라이프 사이클에 만족하니까 그냥 네. 나는 내 장기 임차 조건을 만족해줬으면 좋겠어. 50대가 될 때까지 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라는 대답일 수도 있고. 저의 미래 같네요. 네. 여기서 도널드 이제 트럼프 오피셜님이 곧 유형도 포함. 역시 트럼프 사악해요. 말로 사람 빠지게 하는데 재주가 대단해요. 디베깅.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셋을 어떤 생애주기, 어떤 조건의 사람들한테 쥐어주고 답변을 왜 이렇게 대답하셨어를 제대로 듣지 않는 한 네.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담론은 되게 신나게 공회전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숨이 턱 막히네요. 지금까지 그래온 걸 봤고 우리는 지금 그 이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와. 과반 만들기 진짜 어렵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어렵겠다. 저 지금 SBS의 그 모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부동산 관련된 어떤 약간 전문가 강의 같은 거를 굉장히 한 15분 분량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네. 힙하게. 네. 거기에 댓글이 왜 그렇게 많이 달리는지 좀 이해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엄청나게 반응이 좋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전문가가 어떤 개념을 얘기하면 그 개념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일 테니까. 근데 그건 명백히 젊은 사람들이 겨냥한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 이유를 좀 이해를 분명히 그럼 못했는데. 34대 28대 네. 25로 나뉘겠죠. 거기에 댓글 다는 사람들은 거의 34%와 29%예요. 서울 아파트 전반적 하락을 싫어하는. 사실 이 모든 것에 대한 대전제는 그러니까
주택이 계속 빠르게 공급된다라는 우리가 걸어온 그 길에서 이제 그 배경을 찾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개의 트릴레마가 동시에 달성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있었나요? 언제요? 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고발당에 입당시켰던 부통령으로 만든 시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간성 지원, 그러니까 시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게 그거를 사실 미래 세대로 그러니까 밀어놓은 거죠. 그 세 개의 그러니까 조합을 당대에 달성하기 위해 거기서 발생한 부채들을 미래 세대로 밀어놓은 건데 신도시에 200만 호를 이제 92년부터 95년까지 뭐 90년대 그러니까 초중반에 신도시에 200만 호를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서울에서 혹은 다른 대도시에서 아파트를 계속 지었던 거는 이제 이미 흘러왔던 일들이고 200만 호를 밀어넣으면은 그 200만 호에서 해당하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대개 2인가 그러니까 대개 이제 결혼한 사람들 청약에서 그러니까 청약 납부금을 낼 수 있는 연령과 그 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지어줬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최소 700만에서 800만 정도란 말이에요. 수도권에. 지금 수도권에만. 분석 데스크에서 이미 예측하고 계시네요. 네. 네. 일산 올라갈 때. 일산 분당 산본 올라갈 때. 네. 일산 분당 3본 평촌 네. 그리고 네. 음. 그 시기에는 이 세 개가 가능했던 것처럼 보였을 때가 있을 거예요. 보였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서울에서 그러니까 집중된 사람들을 신도시로 빼내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그 결과로 그러니까 임대료도 떨어지고 서울의 임대료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200만 호라는 그 주택 공급이 발생하면서 집값이 역시 안정되고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전체의 집값이 안정되고 이 세 개를 한 번에 건설하면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건설은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임팩트가 주어졌을 때나 가능하지 지속적인 임팩트가 주어졌을 때나 가능하지 일단 한번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문법을 다시 반복할 수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 땅은 이미 찼으니까. 네, 그 땅은 이미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체 다 박살내고 재개발할 거냐 아니면은 이런 공급 페이스를 계속 유지할 거냐라는 질문에 쉽진 않다. 미래 세대는 답할 수 없다. 네.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은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 건데, 개발 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일. 네, 저는 이게 이 사회적 합의가 상대적으로 되게 약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 되게 노블한 언어로 말씀해 주셨는데 왕가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에 환원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감각은 지들끼리 해먹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시장의 언어로 정리되었네요. 그렇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장의 참고로 언어라기 저작권이- 어려운 일입니다. 시정 잡배의 언어긴 한데 그렇죠. 버튼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어려운 말입니다. 네. 버튼. 사실 그러니까 이 합의나 이 시스템은 한국의 도시개발이 처음부터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서초 이야기할 때 잠깐 드렸던 얘기인데 서울이 이제 강남을 개발할 때 일반 재정으로 감당을 못했어요. 돈이 없었고 정확히 조금 더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압축적인 도시화가 만들어낸 토지랑 기반시설 수요를 공공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는데 토지구획 정리사업. 네. 이거는 국가가 토지를 전부 매입해서 이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토지 소유자의 땅 일부를 기부 체납을 받고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로 떼어내거나 아니면은 뭐 채비지로 받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토지를 이제 기반시설이 들어선 다음에 다시 소유자한테 돌려준단 말이에요. 환지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다시 이제 그 가액을 더해서 소유자는 어쨌든 이전보다는 면적을 그러니까 작은 면적의 땅을 받죠. 왜냐면은 시설이 들어갔고 거기 투자 비용을 회수해야 되니까. 근데 개발로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높은 자산 가치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넓은 공터를 가지고 있다가 좁은 좋은 건물주가 되어 있었다. 좋은 거래다. 네. 그래서 지금 강남 개발의 핵심 이 영동 2지구인데 그 2지구가 이제 가장 면적도 크고 전체 사업비의 99.9%가 토지 매각 수입으로 조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도시를 만든 게 아니라 앞으로 상승할 토지 가치를 미리 끌어와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주식 같은 거네요. 그렇죠. 주식인데 그게 이제 공공 전체에 환원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돌아가는.
말씀하신 영동, 이지구란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압구정동. 그러니까 옛날에 밭이었던 그 동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개발이익이 전혀 공공에 안 돌아온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 채비지 매각하는 것 자체가 개발로 발생할 토지 가치의 일부를 공공이 사업비로 미리 회수한 거예요. 지분이 아니라 사업비로 미리 회수한 거고. 미리 빼놓았다가 회수한다는 네. 거죠. 다만 그 환수 방식, 그러니까 그 땅을 받아서 인프라를 지어주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집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장기간, 그러니까 강남이 개발된 이후 최소 50년, 60년간 발생한 더 큰 자산가치 상승은 토지랑 주택을 보유한 개인한테 귀속이 된 거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된 거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으로 계산하면 네. 100만 원에 산 걸 지금 50억에 들고 있는 정도가 됩니다. 아, 누이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대다수일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공공이 아니까 다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에 대한 합의가 약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강남 방식의 개발이 한국 도시 개발의 프로토타입이고, 그러니까 개발이익의 사적 귀속 구조가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겨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토지 소유자랑 민간 자본을 개발에 더 빨리 참여시키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시켜야 했다. 네. 적은 돈으로 빨리 하려고 해서 만들어낸 계책이었는데 세금을 덜 들이고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핵심 설계였는데 여기서 개발이익을 크게 환수하면 이 방식 자체가 작동이 어렵죠. 그래서 근데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특정한 의미에서 너무 성공적이었어요. 왜냐면은 기반시설하고 대규모 주택, 특히 아파트를 되게 빠르게 공급할 수 있었고 모두가 좋아요. 토지 소유자와 건설회사한테는 이익을 주고 그 아파트에 새로 진입한 중산층에게는 그러니까 집값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자산 증식의 기회를 주고 국가 입장에서는 도시 현대화와 체제의 정당성, 그죠. 레지 체제의 만정- 정당성까지 들어가요. 레지 만정을 시켜주니까 네. 공군 재적을 적게 쓰면서도 실제적인 번영을 이제 구현한 거죠. 그죠. 체감할 애국가 수 나올 있는. 때 반드시 영상이 나오잖아요. 도시화가 얼마나 진행됐는가를 자랑하는. 근데 도시화에 모두가 열정적으로 들러붙어. 왜냐하면 사적 이익이 크니까. 네. 그럼 정치권도 좋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좋고 나머지만 괴롭다. 지분을 아, 이제 사람들만. 토지주와 집주인들에게 몰아주는 거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성공했어요. 모두가 강남이라는 이데아를 원하고 있고 맞아요. 이만한 성공이 어딨냐 싶은 거죠. 음. 그리고 이 아파트 중심의 개발 모델을 이제 수술도 하고 몽골에 가보면은 이제 그래요? 그 요새 한국 아파트 건설사들이 몽골에 엄청 들어가 있다고. 네. 아 진짜요? 네. 몽탄 신도시라는 네, 저 별명이 가서 있는데. 봤는데 진짜 똑같았어요. 아이고. 제가 거기 에어비앤비 한번 몽골이 묶었었거든요. 도시화와 아이고. 물류 막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을 굉장히 많이 좀 과도할 정도로 참고하고 지나가던 매들이 아파트에 부딪히면 어떻게 거기는 그러면 매가 없을 그러면 몽골 세도쿠가 나타나서 매를 고양이가 잡는다며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말이 잡나요 거기는? 뭐든 네. 울란바토르에는 없다고. 네. 거긴 넓으니까. 음. 사실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책을 쓰신 동양대 박혜정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네. 네. 그러니까 이분 그러니까 뭐 이제 도시랑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제가 가진 시각에 영향을 준 되게 여러분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책에서 이제 한국에서 부동산 정확히는 아파트가 가지는 위상하고 그것이 이제 삶의 방식을 차지하는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 책에서 이제 아파트는 중산층이라는 계급을 형상화한 물적 토대고 현실에 구현된 유토피아로 설명을 해요. 저는 이게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레지 만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뭐 그러니까 사회주택 협동조합 하시는 최경호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쓰신 논문에서 이제 레짐에 대한 레짐에 대한 관점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아파트 레짐이라는 단어. 네. 야, 그러네요. 이게 아파트 레짐이라는 단어의 발견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데 좀 더 시야가 넓어지게 만들어주네요. 한국의 체제는 민주공화정일까? 아파트 계급제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실제로 아주 편리해요. 매우 편리하고 냉난방이 잘 되고 주차랑 보안, 뭐 교육, 상업시설, 계획된 생활권, 그러니까 생활 플랫폼인 거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전 영원히 그 정서에 약간 접근할 수 없다는 좀 생각이 있어요. 저 한 번도 아파트에 안 살아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 관리 시스템 서비스를 받으면서 여기에 살아보니까 저는 지금도 싫어요. 근데 편리한 건 부정할 수 없어요. 저는 저 아파트 스킬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일산 신도시를 가봤던 게 95년인가 6년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갔겠죠. 이때 받았던 충격이 아직도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 일산 가보고 이민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았거든. 이거 너무 처음 넓고 봤을 너무 때 쾌적하고 기분은- 모두가 행복해. 음. 라페스타엔 잘생긴 사람만 있어. 지금은 사람이 없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실체적인 번영을 현실에 구현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연 뭐에 성공했고 누구한테 성공했냐를 구분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대규모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일부 가구, 그러니까 하지만 충분히 많은 가구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대 초중반에 일기 신도시에 200만 가구란 말이에요. 최소 700만에서 800만. 이 사람들한테 중산층 진입하고 자산 증식의 경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너무 성공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공이 국민 대다수의 주거 안정을 의미한 거냐? 이거는 질문해 볼 여지가 있죠.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시간성 얘기를 드린 게, 먼저 이 트랙에 진입한 자가 소유자, 그러니까 그 시기에 청약을 받을 수 있었던 연령과 그 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주택 가격 상승에 빨리 올라타서 자산을 빨리 축적할 수 있었죠. 근데 진입을 못한 사람들, 그리고 후세대는 높아진 가격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 지점은 고약해 보이는 청년 담론을 수용해야 되는 이유가 되죠. 네,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그 기회는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한 세대에서 자산 형성을 구현한 매우 성공적인 시스템이 다음 세대한테는 진입 장벽이 된 거죠. 꼴대는 그러네요. 멀어졌는데 출발점이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자산기반 복지 체제가 이 구조랑 연결이 돼 있고, 이거를 국가랑 가게 사이에 암묵적인 사회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김도균 교수님이라고 이 주제를 되게 깊게 다루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 샤라웃이 많이 되네요.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박사 과정이 썩겁이야, 썩겁. 진짜. 학생입니다. 아무 교수나 다 좋아하려 그래. 문학인도 네. 그랬죠. 네. 국가는 대규모 주택 공급하고 분양하고 자가수요 확대를 통해서 자산 형성의 경로를 제도화했죠. 그 경로에 진입한 가게는 주택 자산하고 노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택 자산하고 가족을 통해서 이제 노후랑 교육이랑 돌봄의 상당 부분을 자가 조달했죠. 연령대별로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되게 크게 차이가 나죠. 한국은 그렇죠. 네. 네. 이게 그 10세별로 보면은 네.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70대랑 지금의 70대랑 그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그죠. 최근에 아마 그 65세 이상 그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50% 넘었다는 오. 기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50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걸로 보이죠. 네. 그래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잘 알려졌던 사실이지만, 그게 근시일 내에는 지표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죠. 해소됐다는 아웃컴이 나올 때가 돼갑니다. 네. 이 말은 그러니까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누가 그 타겟이었고 그 누가 그 타겟에서 비껴나 있었냐에 대한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데, 이 아파트를 중심에 둔 중산층 형성하고 자산 축적 매뉴얼은 체제 정당성을 제공했고, 국가는 네 복지를 가게 단위로 분식하면서 네 넘겨낸 거죠. 가게에다 떠맡겼는데 네. 상당수의 가게가 알아서 그걸 잘 받아 먹었고, 청약 잘 받아서 그걸 이게 받아 먹은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역사는 마치 행운의 룰렛처럼 돼가지고 어떤 세대가 거기에 맞아 들어갔다. 네. 그리고 그게 지나치게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세대들은 그 세대의 후신 네,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아까 그 서울 자가에 사는 가구원 54%. 네. 네. 이 사회계약을 집행한 핵심 절차 가운데 하나가 청약인데, 누가 언제, 그러니까 이거를 청약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누가 언제 자산 증식 트랙에 진입할지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정해온 거다. 랜덤리. 랜덤리가 아니죠. 인텐셔널리죠. 왜냐면은 그 금액을 넣을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일반 공급에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얼마나 했는지 평가하고, 제가 평생 청약 통장 안 가져봐서 특별 공급에서는 집을 가질 생각이 없는데. 네. 특별 공급에서는 혼인, 출산, 생애저축 구입 같은 걸 조건을 우대하죠. 가입 기간, 납입 실적이라는 저축 이력도 되게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누가 성실하게 정상적인 경로를 밟았고, 그래서 누가 먼저 자산 시장에 진입할 자격을 얻는지를 국가가 판정한 거죠. 그래서 그 국가 권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청약 조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저 어렸을 때는 네. 그 정관 수술 받은 분이 가점을 받았어요. 네. 그 얘기 그래요? 서초 얘기할 때 이제 네. 그
고자 특례. 네. 해외 파견 노동자. 내가 특례라니. 오. 요즘은 애가 많을수록 가점이 있잖아요. 아, 그런 맥락이 있군요. 옛날에는 애를 그만 낳는 사람한테 가점을 줬어요. 이건 국가 마음이죠. 정권 마음이고. 그래서 네. 그때 정권에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가점을 주는 거군요. 이게 떠오르면서 신순 소장의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국가가 정해줄 수 있던 거예요. 누가 자산 증식 트랙에 진입할 수 있을지 국민들 중에. 이 구조가 청약이 처음 생긴 게 77년이에요. 음. 77년이고 이때는 이제 그 박정희 정권 후기죠. 아 우리 저 복습 잘 되시는 분들 예, 반포 고자촌 기억하시는군요. 네. 네. 처음에는 청약은 공공주택에만 적용이 되다가 민간주택한테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제도 초기에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초반에는 청약을 6번 이상 떨어지면 우선 당첨권을 주는 제도도 있었거든요. 네. 아 천장이네요. 그 가짜 천장을. 네, 가짜 천장. 근데 20번을 뽑으면 무조건 SSR. 가짜 천장. 네. 하지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 BM 안 좋네. 네.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민주화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고 정부가 가진 제도적 연속성 이게 너무 강력하고 지나치게 성공적인 시스템은 계속 이어지죠. 모두가 청약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하지만 모두가 청약통장 하나는 마음에 갖고 있는. 그쵸. 그죠. 인스타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사회초년생 꼭 해야 할 일 3가지 이런 거 꼭 만들어야 될 통장 3가지 하면 이제 그거를 네, 청약 주택 청약 ISA 그리고 그 청년 도약계 통장 그 청년 도약계좌 이렇게 3개를 딱 얘기하더라고요. 네. 1순위가 1000만이 넘었다는 기사가 몇 해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인 시스템을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확히는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네, 정당들과 정당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정치 얘기군요. 네, 갑자기 드리프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좋아요. 네. 여기서부터는 되게 그냥 제 주장인데 네. 민주당계 정치인들하고 지지자들한테 부동산은 약간 그러니까 뭔가 네메시스처럼 작동을 해요. 그렇죠. 응징 천벌 약간 이런. 그러니까 천연- 속죠. 아, 네. 천형 같은 거예요. 네. 내가 해치워야 되는. 네. 그죠. 그리고 배트맨은 조커에게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긴 적이 없어. 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권을 잃었다는 기억이 되게 강해요. 음.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러니까 분들이 계시고. 웃긴 게 부동산과 경제가 보수 정권이 들어갈 때 한꺼번에 망했던 기억들이 많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수 정당은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졌다는 해석은 아무도 해주지 않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러지? 그 해결해야 된다는 의식 때문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항상 정권 초기에 일종의 그 정치적 휴브리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팔기회 드리겠다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정치적 부담에 직면을 하는데. 아, 꼭 도전을 해요. 꼭. 네. 도전을 해왔고.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저는 여기에는 이 해결이라는 프레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그러니까 여러 사회적 요소 중에 하나로 두고 이제 어떤 사회랑 주거 체제를 만들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 안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룬다기보다는 약간 터널 비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억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게 정권의 형태를 좌우한다라는 문제로 이제 수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네. 특히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곧 주택 소유의 문제, 더 좁게는 서울 고가 아파트의 아파트 매매 가격 급등락 문제로 등치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상당수 재래 언론들이 언제나 대통합되어 있는 이슈죠. 부동산 이슈를 이야기할 때 꼭 강남 서초의 최근 매매가, 제일 비싼데. 최고가, 최저가를 이야기하고. 네. 그러니까 왜 항상 인터뷰인은 그 올림픽 포레온의 18억 전세 세입자에게 따오냐라는 아, 그 질문이에요. 부동산 인테리어도 외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늘 자가 소유의 사다리를 걷어찼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이게 하고. 그럼 대체 사다리는 어디가 있는 거야? 늘 항상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 매매 가격 상승이 주거 안정하고 직결되는 문제냐라는 질문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관련은 있거든요.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근데 1대1로 대응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이게 여러 피스 중 하나일 뿐이지. 근데 그러니까 왜 자꾸 이 서사가 이어지고 반복되고 강화되냐라는 이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인의 자산 축적하고 국가의 통치 방식,
그러니까 사회적 계약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러니까 네, 풀 패키지가 너무 강하다. 분석 데스크에서 읽고 계시네요. 평생 한 집에서 집 한 채 있는 반포 퇴직한 땡땡씨. 아우. 제가 예전에 그거 한 4, 5년 전에 그래서 그 부동산 기사들 다 크롤링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미디언인가를 한번 계산해봤던 적이 누가 있었는데 진짜 평균인가? 네. 네, 중간에 그러니까 있는가? 그 기사에서 다루는 미디언이 얼마나 그죠. 되는가. 네. 언론이 보는 중간값은 어디인가. 네. 당시에 가격이 한 12억 이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수도권 삼선 지역구 의원 그러니까 이름을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네, 정승이시죠. 버스주택 관련 발언이 있었어요. 곧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한 저 개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당연히 별로고 그러니까 이 발언을 언론이나 소셜에서 다루면서 약간 저는 약간 인상 깊은 지점이 있었는데 이게 이 발언을 다루면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반응하는 장면이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해석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 체계랑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해당 정치인이 이번 정부에서 실제로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발언이 실제 정부 정책에 적용될지 가능성이 있을까 이어질지 아니면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 문제를 따지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냥 통제력을 잃었다는 공포가 먼저 올라오고 민주당이 또 또 이러네 라는 말로 가능성이나 현상이나 지표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그게 작동을 해버려요. 아니, 우리도 물론 이 발언을 보고 쯧쯧쯧을 했어요. 근데 쯧쯧쯧 그 이상의 의미를 둘지 말지를 결정하는 숙고의 순간에서 많은 언론인들은 쯧쯧쯧을 넘어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또 실패했네로 드리프트를 한 거예요. 그죠. 그냥 헛소리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보수정당 사이드의 얘기를 해보면은 보수정당은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상대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르게 다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체계를 설계한 권위주의 정권의 후신이고 이 체계에서 수혜를 받은 사람의 되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특히 그렇죠. 서울에서. 그러니까 개발하고 공급, 자가 소유와 자산가치 상승을 통한 주거시장 안정을 그러니까 이 기존의 정책 문법 안에서 되게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만 하면 개발만 하면 다 해결돼라는 세계관으로. 그죠. 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여정 자체를 이제 내 집 마련의 꿈, 남부럽지 않은 삶이라는 이제 브랜드로 대표되는 약간 그 개인 서사의 완성과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그 그죠. 개인 서사의 완성. 네. 예. 약속으로 정치화하기도 되게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주민, 원주민이 얼마나 쫓겨나는지와 무관하게 그리고 다주택을 여러 사람, 그러니까 몇 소수가 보유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살 수밖에 없게 되는지 이 문제는 관심 바깥이죠.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 구조가 관료 조직 역시 이미 이 구조에 되게 최적화된 정책 수단하고 정책 경험이 누적돼 있거든요. 택지 조성, 정비구역 지정, 용적률 조정, 청약 통해서 주택을 배분 이 사이클이 되게 오랫동안 축적돼 있고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한국인은 본능처럼 움직이죠. 네. 보수 정권에서는 이 정치적 세계관하고 행정 조직의 기본값이 자연스럽게 결합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새로운 정책을 들고 들어오면 그게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서 바이러스로 느끼고 퇴치하려고 하는 감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관료 조직은.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특별히 뭔가를 안 해도 시스템 기본값이 디폴트가 설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트라우마는 없죠. 내가 뭘 하든. 예, 내가 행여 모르니까. 선거를 져도 이것 때문에 지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지죠, 그러면.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관료 조직이나 관료 개인이 보수적이다라는 의미랑은 달라요. 그냥 이 셋업이 이 세계관을 강화하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수는 부동산에 능하고 민주주의는 무능하다라는 이야기로 단순화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의 기본값이 거기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을 늘린다 뭐 이 정도밖에 없다. 공급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새 집을 준다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는 어쨌든 확실하게 그 이익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강화될 수밖에 없네요. 네.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안 생기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존 세계관을 유지하는 데는 이미 준비된 도구가 너무 많이 있어요. 좋은 도구가 있고. 그래서 근데 다른 세계관이나 체제를 만들기 위한 도구는 거의 없죠. 벼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벼를 얼마나 심을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주택 공급은 이미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집 창고에 예초기랑 농약, 화학비료 있으면은 그걸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냥. 그러기 위한 공급하기 위한 그 제도적 도구들이 이미 많이 있으니까. 이미 충분하고 지난 50년간 검증됐어요. 수출도 좋아. 좋다고 해. 누군가는 득을 봤어. 확실히. 근데 이걸 앞으로 계속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질문하는 사람들과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다른 나라에서 쓴 우렁이 농법 좋대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다고 당장 내년 농사 그만두고 우렁이를 사올 수는 없어요. 시간을 들이고 그러니까 시간을 들어 설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네. 오리 농법이 좋대. 네. 당장 못 해요. 이미 나한텐 주어진 거는 예초기랑 농약인데. 그래서 이 전환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우선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립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질문이 우선 필요한데 이 체제를 깰 것인가 깨야 하는가 이것도 간단한 질문은 아니죠.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가 지나치게 편리하고 성공적이고 아주 잘 짜여진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없애자고 말하는 거는 그래서 너는 이제 아파트 자가에 살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거는 사회적 동의를 얻기 불가능하죠. 그죠. 그건 청년한테도 똑같을 거고. 네. 나 하나면 모르겠는데. 네. 이미 모두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모두가 청약 통장을 네. 만들고 있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더 그렇고 그죠. 이게 또 외국에는 거의 없는 시스템이라 네. 이 청약이라는 게 그 이 밖을, 체제를 네. 이제 비판하려면은 이걸 뭘로 대체할 것인지 다른 방식의 번영은 어떤 모습인지를 설계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은 도시 수준에서 보여주기 전까지 사람들이 대안을 생각할 상황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거의 사회계약 레벨의 세계관을 다시 만든 작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세팅 값이 너무 착붙이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임대사라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레토릭은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걸 달성하기 위한 세계관을 어떻게 재구성할 거냐? 저는 이 워딩이 나오려면은 최소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재구성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해도 되는 면, 선택일 만큼 많아야 된다. 네. 그리고 양질이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재구성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면, 비물리적인 면 모두의 대안이 개발이 선행돼야 레토릭을 바꿀 수 있지. 그냥 임대사라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말로는 뿌리가 없는 거죠. 다 떠 있는 거죠. 이게 물리적인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은 네. 한국 특히 이제 도시에서 비아파트 신축이 그러니까 양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건축가가 설계한 단독주택 예쁜 단독주택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부동산 가면 그 광고 붙어 있는 필로티형 다세대거나 필로티형 다세대. 네. 그 뭔지 아시죠? 예. 약간 뭐 기둥으로 3, 4층 이렇게 떠 있고. 네, 지금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필로티형 필로티형 다세대가 다세대. 있고 비스포크형 단독주택. 그게 어디 지나가다 보면 저거는 제가 위례 신도시에서 봤던 적이 있어요. 비스포크형 주택들을 모아놓은 동네를 하나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할 때 이제 모듈 그 주택. 블럭을 따로 주죠. 네. 그니까요. 저 그거 처음 봤어요. 네, 저런 데 살아보고는 싶어요. 에어비앤비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두 양분화돼 있는 시장에서 나머지는 그냥 구축으로 그냥 간주되죠. 빌라. 네. 음. 이게 아파트의 평면, 아파트에 적합한 가전, 창호 공조 시스템은 계속 진화를 해왔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비아파트의 평면들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여지가 있는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 그죠. 이게 계급 의식도 그렇지만 계급 의식은 곧 돈을 쓰고 싶은 의지, 거기에 무언가를 갖다 놓고 싶은 의지와도 겹치기 때문에 아파트에 맞는 시스템과 여러 가지 부자재와 여러 가지 백색 가전들은 허구한 날 발전해요. 거기에 맞게 아파트 아닌 다른 집들에 대한 것도 같이 발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면 그러니까 아파트 자가 소유가 아니면 뭐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너무 많은 그 요소들이 필요한데 저 최근에 상상력 바깥에 아직 머물러 있군요. 네. 저 최근에 로봇 청소기 그 직수형 있어요. 수도에다 연결, 그 하수구에다 연결을 하고 수도에 연결을 해서 물을 직접 알아서 가는. 걸레질 할 때요? 박판규 변호사하고 전에 작년인가 그 치맥을 하면서 둘이서 그 얘기했거든. 로청을 똑같은 걸 산 다음에 우리 둘 다 똑같은 후회했다고. 직수형 살 걸. 근데 저는 저 리젝 받았거든요, 집에서. 우리 집도 아닌데 뭐 그런 공사를 하냐고. 공사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 다시 돌려놓으면 되지 얼마나 한다고. 이러면서 제가 서러워했다. 그러네요. 그것도 자가 아파트 기준이군요. 어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요소, 세계관을 구성하는 너무
잘 짜여진 요소들의 최소한 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네. 그 세계관은 생각보다 서울 밖으로만 나가도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최소한 서울보다는 다양성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게 그래서 최소한 도시 영역 이상으로 구현이 네. 돼야지 뭐라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레토릭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은.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보이고 저는 이게 뭐 세계 개편도 그 중에 하나고요. 저는 그 세계관을 만들기 위한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세제 개편은 정말 철통같이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그 정책 의사소통 영역 얘기로 돌아오면은 정확히는 공급을 왜 해야 되는가, 뭐가 목표인가에 대해서 소통이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공급을 통해서 이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거냐, 아니면은 더 많은 가구를 자산 증식의 틀에 편입하려는 거냐, 아니면은 소득 가구 자산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셋 다 하고 싶다는 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때 잘 되던 그걸 똑같이 쓰고 싶은 거냐, 아니면 진짜 3인주의자처럼 굴고 싶은 거냐. 뭘 해도 공급은 할 텐데 그 합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거니까. 사실 정확히는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시기까지도 잘 작동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빚을 다음 세대로 미뤘을 뿐이지 어쨌든 당대에는 효과적이었다. 네. 그래서 현대 한국에서 아파트 부동산을 둘러싼 세계관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하고 너무 밀접하게 묶여 있습니다. 뿌리가 헐. 되게 깊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철학적이에요, 너무. 답이.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세계관은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제 질문은 뭐 여기나 다른 이슈나 똑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래도 되나? 이게 지속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려서 밀도를 높이면은 그게 높은 밀도가 효율을 담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와 저출생의 시대에 노후한 건물을 철거하고 밀도를 올려서 자산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 뭐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고 장거리 통근을 늘리는 방식, 뭐 한강변하고 서울 도심을 이제 주택으로 채우고 기존 도심의 밀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밀도를 올리는 방식을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거길 채울 인구가 분명히 적어지고 있는데. 인구 구조의 변화도 되게 큰 네. 이슈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그리고 자산도 네. 젊은 세대들이 혹은 뒤이은 세대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이 느낌을 되게 어렸을 때 한 20년 년 전쯤에 가든5 이명박 때 올라가던 장지동, 송파.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음. 저기까지 가서 소비를 할 인구가 그만큼 소비를 할 돈을 저 주변에서 충분히 갖고 있을까라는 상상을 그때 처음 해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뭔가 삐걱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그때가 첫 번째 빗방울이었지 싶어요. 지금도 한참 고생하고 있고 지금은 제 주변에, 저희 동네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런 곳이. 일기 신도시들 가운데서는 이제 고향과 일산이 그 고생을 하고 있죠. 요즘 상가 공시를 넘어서 아파트의 빈집들이 생기기 시작한. 구도심 중에서 신촌이 이미 오래전에 그걸 겪고 있고요. 대구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자꾸 옮겨가면서 이제 그 돌려막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으면 하던 대로 잘하면 돼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안 된다는 판단이 서면은 그냥 규제를 풀어서 공급 촉진을 하거나 세제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게 무용하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개발 방식에서 발생한 부작용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덮여왔고 혹은 그거를 이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다른 데로 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핸들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한국인이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자산 축적 방식, 삶의 방식이 뭔가를 규정하는 세계관 자체를 리빌딩하는 과정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산을 축적하는 방식에 대한 그 리빌딩이 되게 느리지만 어쨌든 진행되어 왔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가지는 방식으로는 돈을 벌 수 없게 하자까지는 일단 어떻게든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네.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온갖 부작용들을 달고서 어떻게든 왔어요. 그러니까 합의 영역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질문이 따라 붙어야죠.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못 가지게 하면 자산 축적이 불가능한가? 똘똘한 한 채로 자산 축적이 안 되나?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덜 똘똘한 한 채란 막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주택 공급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저 그런 비판도 봤어요. 이렇게 막 직접 실거주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그 임대인들을 이제 몰아 넣으면은 거기 살고 있던 임차인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그걸 이제 준비를 안 해놨다고 이런 비판도 많고. 네, 그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전에 대한 얘기들. 공급을 어떻게 할 네. 것이냐. 사실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주택 정책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이게 위로가 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외국 케이스에서 참조할 거는 되게 많은데 그걸 그대로 도입하자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저는 떠 있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은 애초에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기후 환경도 다르고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그 역사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조할 거는 꽤 있지만 그걸 그대로 도입하자.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오스트리아식, 뭐 싱가포르식 이게 최고야라고 도입하자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약간은 그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 중에서 차용할 건 차용할 수 있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제도에 의해서 형성이 됐어요. 이거는. 근데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넘어간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의 난이도가 개헌보다 높다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개헌보다 높은 차원의 복잡성을 가진 문제면 그에 준하는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죠. 네, 거기까지가 이제 제 생각의 끝입니다. 개헌 또는 통일에 가깝겠네요. 네, 저는 거의 그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한 시간을 들으시고 어려운 문제라는 결론을 들으셨습니다. 왜 어려운지도 나왔네요. 다음번엔 저희가 기술을 발달시켜서 반드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버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이게 뒤 빛이 들어오고 풍선이 팡 터지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네. It's difficult. 왜냐면 그 물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피켓 하나 만들어가지고. 적정 기술로 이렇게. 네. 네. 천기 내려 백기 내려. 천기 내려 백기 내려. 이제 부자연스럽고 한국인이 평생 가지고 있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아니 투자 시장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데 네. 부동산은 왜 이 모양이야? 다른 나라도 그래? 다른 나라도 그래요. 근데 한국처럼 모든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몇 년 안 남아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남한의 중위 연령은 곧 50대가 될 거요. 아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같이 올라간다. 네,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제 나이보다 늘 많았기 때문에 곧 50이 되는 걸로 알아요. 지금 46.8세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대로 버틸 수 있을 리가 없거든요. 예, 물건으로서 집이 가지는 가치는 그럼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이거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건 시장이 무너지는 것이고 민생이 무너지는 것이라서 그 전에 미리 고민 안 해놓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전에 고민하기 위해서 할 것은 소크라테스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질문이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부동산 담당하고 경제 담당하는 언론인들한테까지 이런 기초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살려고 부동산에 대한 저널리즘을 다룰까? 부동산 경제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를 질문하기 전에 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네. 이 정도로만 하죠. 네. 다시 한평을 지배하러 가실 예정입니다. 네, 이제 곧 이제 돌아갔다가 네. 잠시 철권 통치를 하시고 네, 영지를 확인하러 가십니다. 이번 학기는 짧기 때문에 캔 룰링. 곧 돌아오시죠? 크리스마스쯤 뵙겠죠. 네, 이제 필드워크를 해야 돼서 네. 잠깐 또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계속 똑같이 했던 예고는 왜 또 써놓은 거예요? 다음번엔 강남구 편을 하겠다고. 무슨 의지. 예, 전국 노래자랑도 아니고 안 없어진 거죠. 1년째 예전부터. 못 하고 있어. 네. 네. 오늘 약간 예고를 들은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서울 데이터 연구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네. 돌아옵니다. 잉글랜드 잘 다녀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